그 집 사람들은 아무도 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 죽음을 그 집에서는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 죽음은 죽음으로 불리지 못했을까요? 경상도 어느 산자락 아래 기와 지붕이 번듯하게 올라간 윤씨 대감댁. 그 집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붉은 감이 주렁주렁 달렸지만 그 나무 아래엔 마을 사람들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는 게 관례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냥 그 나무 근처에서는 기분이 이상해진다고들 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진다고, 괜히 눈물이 맺힌다고. 그 감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려 합니다. 때는 영조 임금 치세 중반, 지금으로부터 약 27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해 늦가을 윤씨 대감댁에 상여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상여는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상여를 메고 온 사람들은 마을 아랫동네 일꾼들이었는데 그들이 대문 앞에서 내려놓은 관은 윤씨 댁 사람 아무도 내다보지 않는 사이에 그냥 골목 귀퉁이에 방치되었습니다. 빗물이 조금씩 고이는 좁은 골목, 돌담 아래 그렇게 놓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궁금한 것이 아이들의 본성이라 조심조심 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관 위에 붙은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먹으로 급히 쓴 것처럼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윤씨 문중의 혈육을 돌려보내노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종이가 윤씨 대감댁의 중문 안으로 전해진 것은 그로부터 한 십경쯤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읽은 대감 윤성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측근 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훗날 전한 바로는 대감이 그 종이를 2번 읽었다고 합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그러다가 아무 표정도 없이 그 종이를 접어 소매 안에 넣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내 알 바 아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은 사흘이 지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치워주지 않았으니까요. 가을비가 한 차례 내렸습니다. 관 위에 빗물이 고였다가 흘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가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윤씨 댁 대문은 그 사흘 내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마을 이장격인 풍원 어른이 면목이 없다며 자기 논의 한 귀퉁이에 묻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봉분도 없이 표시도 없이. 그 풍원 어른은 훗날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하나를 묻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다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묻는 것이 이리도 슬픈 일인지 몰랐다고. 그 관 안에 있던 사람은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 이야기가 돌고 돌면서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리. 그렇게라도 불러줘야 할 것 같았던 것이지요. 윤성태는 그 고을에서 알아주는 양반이었습니다. 선조 때부터 내려온 가문이었고 본인도 젊어서 소과에 합격해 성균관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벼슬이 높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낮은 축도 아니었습니다. 땅도 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앞날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평이 늘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예를 갖추고 공경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학식은 있으나 인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원칙은 지키되 따뜻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물론 그 말이 윤성태의 귀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그의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의 부인은 청주 한씨 문중에서 온 여자였습니다. 한씨 부인은 단단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살림을 잘 꾸렸고 자식들을 엄하게 키웠으며
한 번 결정한 일은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안을 대감의 집이라 불렀지만 실제로 그 집안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건 대부분 한씨 부인이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대감이 머뭇거리는 일에서도 부인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단력이 집안을 단단하게 세우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집안을 차갑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슬아의 자식은 둘이었습니다. 큰아들 윤원경, 그리고 작은아들 윤원달. 두 아들은 외모부터 달랐습니다. 원경은 어머니를 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키가 컸습니다. 공부도 제법 했고 서울 친척댁에 머물며 과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처럼 알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지요. 반면 원딸은 아버지를 닮아 얼굴이 둥글고 눈이 작았으며 농사와 살림을 배우는 것이 맞는다고 여겨져 고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원딸은 형과 달리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나는 편이었습니다. 기쁘면 기쁜 티를 냈고 불편하면 불편한 티를 냈습니다. 그 점이 어머니 한씨 부인의 눈에는 늘 못마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 집에 그 두 아들만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였습니다. 윤씨 대감의 서자 도리. 도리가 태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윤성태는 40을 막 넘긴 나이였고 그의 정실부인 한씨는 아직 건강했습니다. 그 집에서 오래 일하던 몸종 출신의 여인, 그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윤씨 대감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 세상이 다 알게 되는 것이 그 시절의 일이었으니까요. 한씨 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은 아이를 낳은 지 채 2달이 되지 않아 그 집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떠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뜻으로 내보내진 것인지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 그녀의 소식을 들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남았습니다. 아이를 어디에 두었냐고요? 윤씨 대감댁 바깥채의 제일 구석, 광과 창고 사이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가 북쪽을 향해 있었고 겨울이면 칼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름에는 습기가 차서 벽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 방에 도리는 어린 시절 내내 살았습니다. 도리가 아프면 누가 약을 가져다 주었는지, 배가 고프면 누가 밥을 챙겨 주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집 마당을 쓸던 노비 노인 덕수 영감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덕수 영감이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살아라는 뜻으로 돌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족보에 오른 이름은 없었습니다. 서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집에서는 처음부터 그 아이를 없는 존재로 여기고 싶었던 것이지요. 없는 존재에게는 이름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존재라고 해서 진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도리는 컸습니다. 10살, 15살, 20살.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해가 뜨면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집안 노비들도 아닌, 그렇다고 집안 사람도 아닌 그 묘한 경계에 선 존재로 노비들은 그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늘 말끝을 흐렸고 집안 사람들은 그를 아예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사람들은 도리를 볼 때 눈길을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특히 더했습니다. 도리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마치 그 자리에 기둥이나 담장이 있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게 모욕처럼 느껴졌겠지만 오래되면 그게 당연한 세상의 법칙처럼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린 도리가 그것을 언제 처음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덕수 영감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도리가 12살 되던 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고.
영감, 나는 그림자인가요? 왜 아무도 나를 못 보는 것처럼 구는지요? 덕수 영감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의 두 아들, 원경과 원딸은 도리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에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큰아들 원경은 어린 시절부터 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리보다 5살이 많았고, 도리가 그 집에 처음 나타났을 때 이미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나이였습니다. 어머니 한씨 부인이 그 아이와 말 섞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둔 터라 원경은 표면적으로는 도리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마주치는 눈빛에는 형용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민인지 불편함인지 아니면 죄의식 같은 것인지 원경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덕수 영감은 기억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리가 14살 되던 겨울 한밤중에 그 작은 방에 불이 꺼진 적이 있었습니다. 장작이 다 타버린 것이었습니다. 덕수 영감이 몸져 누운 상태라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날 새벽 누군가 그 방문 앞에 장작 3단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다음날 원경의 버선 끝에 나무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다는 것을 덕수 영감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감은 평생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작은 아들 원딸은 달랐습니다. 원딸은 도리보다 3살이 어렸습니다. 그가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할 무렵 그 집에 도리가 왔습니다. 어린 원딸은 도리를 친형처럼 따랐습니다. 어머니의 금지령 따위는 어린아이에게 오래 먹히지 않았으니까요. 둘이 함께 감나무 아래 앉아 매미를 잡고 개울에 가서 가재를 잡고 겨울밤에는 장작불 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원딸이 처음 글자를 배운 것도 도리에게서였다고 합니다. 도리가 덕수 영감에게 글을 조금 배웠고 그것을 원딸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지요. 두 아이는 그렇게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며 낄낄거렸습니다. 그 시절이 두 사람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원딸도 달라졌습니다. 10살이 넘자 어머니의 가르침이 뼛속 깊이 새겨진 것인지 아니면 그 집안의 공기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인지 원딸은 점점 도리를 멀리했습니다. 말을 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방식을 그도 익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다고 합니다. 도리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갑작스러웠다고.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묵묵히 일을 했겠지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리의 나이 22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봄 서울에서 공부하던 큰아들 원경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과거에 붙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진사시에 합격해서 성균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대감은 술상을 차리게 했고 한씨 부인은 사당에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안채에서는 음식 만드는 소리가 하루 종일 났고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 집이 그토록 환하게 웃음소리로 가득 찬 날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지에는 한 가지 당부가 더 있었습니다. 도리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원경이 보낸 편지에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그 대목을 읽었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몸종의 기억에 따르면 부인의 손이 잠깐 멈췄다고 합니다. 아주 잠깐. 그러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편지를 접어 대감에게 건넸습니다. 그 문장에 대해서 그 집에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편지 내용이 도리에게 전해졌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로부터 며칠 후 도리가 감나무 아래 혼자 오래 서 있었다는 것을 덕수 영감이 목격했습니다.
한 시즌이 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렸는지 아닌지는 영감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오래 서 있었다고. 나무를 올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먼 곳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그 편지 한 줄이 무엇을 흔들어 놓았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해 가을이 되었습니다. 대감 윤성태는 작은 아들 원딸의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같은 고을의 권씨 문중에서 딸 하나를 내놓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권씨 가문도 번듯한 양반가였고 두 집안의 결합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권씨 쪽에서도 나쁘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집안끼리 서로 얼굴을 보는 자리가 한 차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분위기가 좋았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혼담이 오가는 동안 원딸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그 이야기를 꺼냈고 마당을 지날 때도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집에 오랜만에 봄 같은 기운이 도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혼담이 무르익어 가던 그 무렵 권씨 댁에서 갑자기 혼삭기를 거두려 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유를 묻자 권씨 쪽 어른들이 말을 흐렸습니다. 들은 것이 있다는 말만 했습니다. 들은 것이 무엇이냐고 캐물어도 끝내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정이 불편해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입 밖으로 꺼내기가 난처한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고. 윤씨 댁에서는 당연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씨 부인은 권씨 댁 주변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고. 부인의 성격상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알아냈습니다. 누군가가 권씨 댁에 이런 말을 흘렸다는 것을. 윤씨 댁에는 드러나지 않은 자식이 하나 더 있다. 서자다. 그 서자가 집안 안에 있는 한 그 집안은 온전하지 않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씨 부인은 처음엔 외부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혹시 이 집안을 시기하는 원수라도 있는 것인가? 윤씨 집안에 불만을 품은 자가 일부러 혼삭기를 막으려 한 것인가? 그러나 조사를 할수록 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외부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권씨 댁에 그 말을 전한 사람의 인상을 물어봤더니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의 출처가 어쩌면 집안 안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씨 부인의 눈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감나무 아래. 한씨 부인이 도리를 불러 세운 것은 밤이었습니다. 그 집 안 채 마루 등잔 하나가 켜진 공간에서 부인은 앉아 있었고 도리는 섰습니다. 부인은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도리를 어떻게 짓눌렀는지는 당사자만 알겠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몸종의 기억에 따르면 도리의 얼굴이 촛불빛 아래서도 창백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릎이 떨리거나 몸이 흔들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차분하게 서 있었다고. 내가 한 것이냐? 부인이 물었습니다. 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권씨 댁에 말을 흘린 것이 내냐고 묻는다. 도리는 그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두 손을 앞에 모으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읽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아니라는 말도 맞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그 순간에는 꽤 무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내가 이 집에 있는 한 이 집은 온전하지 않다. 그것이 내가 한 말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안다. 도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떠했는지 몸종은 두고두고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난 눈빛도 아니고 서러운 눈빛도 아니고 그렇다고 체념한 눈빛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오래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빛이었다고. 그리고 그 눈빛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다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러질 것 같으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 그날 밤 이후 도리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나간 것인지 쫓겨난 것인지는 끝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방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고 있던 옷 외에는 가져간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 집을 떠나면서 누구와 눈을 마주쳤는지, 누구에게 작별 인사를 했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덕수 영감만이 새벽녘에 대문 쪽에서 발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발소리도 아니고 가벼운 발소리도 아닌 그냥 사람이 걸어가는 발소리였다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일들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리가 그 집을 나간 뒤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딸의 혼사는 결국 다른 가문과 이루어졌습니다. 큰아들 원경은 성균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감 윤성태는 늙어갔습니다. 등이 굽고 걸음이 느려지고 예전만큼 목소리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한씨 부인은 예전과 다름없이 단단하게 살림을 이끌었습니다. 그 집 감나무는 해마다 가을이 오면 붉은 감을 달았고 아무도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익어서 떨어지면 그냥 썩었습니다. 새가 와서 쪼아 먹을 때만 그 감나무가 소용이 있었습니다. 도리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 되어갑니다. 처음엔 이름이라도 떠오르지만 시간이 쌓이면 이름마저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도리는 그 집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듯 했습니다. 덕수 영감만이 가끔 그 이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영감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 허리를 펴기가 어려웠습니다. 마당을 쓸다가 가끔 감나무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그해 봄 마을에 처음 보는 남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옷차림은 허름했지만 걸음걸이가 흐트러지지 않았고 눈매에 서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윤씨 대감댁이 어디냐고 묻지 않고도 그 집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걸었습니다. 이 마을의 골목을, 이 마을의 돌담을, 이 마을의 냄새를 아는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마을 입구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 하나가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주저앉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 얼굴이 윤씨 대감의 젊은 날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핏줄은 감출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피는 결국 자신을 드러냅니다.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없애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핏줄이라는 것의 무서움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 남자가 윤씨 대감댁 대문 앞에 선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서자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꺼운 종이로 여러 겹산 그 봉투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봉투를 쥔 손이 무척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다고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도리는 대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이 먼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에서 누군가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을 도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7년 전 이 문을 나섰던 사람이 다시 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서자돌이.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씨 대감댁 대문 앞에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대감 윤성태 본인이었습니다. 등잔을 손에 든 대감이 대문 앞에 섰을 때 도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7년 세월이 그를 많이 늙게 만들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대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명령도 아니고 청유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위엄이 없었습니다. 다만 피곤함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천천히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7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대감은 앞장서서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만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감나무 앞을 지날 때 도리의 발걸음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나무는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가지에 매달린 감이 예전보다 적어 보였습니다. 몇 개 남지 않은 감이 달빛 아래에서 검붉게 빛났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 올랐을 때 한씨 부인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부인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더 단단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단단함 뒤에는 무언가 금이 간 듯한 기색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돌아왔느냐? 부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도리는 손에 든 봉투를 천천히 대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대감이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대감이 그 종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씨 부인도 옆에서 그 종이를 함께 보았습니다. 부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윤원경, 진사윤 씨 가문의 장남. 그가 한양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음을 알리노라. 향년 28세.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양 성균관의 관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종이 위에서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감이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언제? 대감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겨우 내뱉는 것 같았습니다. 3달 전입니다. 도리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형님이 그러셨습니다. 자신이 죽거든 3달이 지난 후에 집에 알려달라고. 그전에는 알리지 말라고. 대감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등잔빛 아래에서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노인의 울음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어깨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바닥을 손으로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온 힘을 다해 일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아직 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원경이를 만났느냐? 부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동시에 무언가 두려운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이 사람이 알고 있을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도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난 후 한양으로 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형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도리는 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몸 하나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이 마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이곳에 남아있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을을 지나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며칠을 걸어서 큰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집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품삯을 받아 밥을 사 먹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고 도리도 누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양으로 가는 장사치 일행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짐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리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보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도성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길이 복잡했습니다. 집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골목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도리는 그곳에서도 짐을 날랐습니다. 무거운 것을 옮기고 힘든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성균관 근처 길을 지나가다가 도리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도 도리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원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길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듯 비켜갔습니다. 원경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도리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눈만 조금 커졌습니다. 형님. 도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원경은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그저 도리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여기 어떻게 일을 하러 왔습니다. 집은 떠났습니다. 원경은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물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떠났는지, 어떻게 떠났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은 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사느냐? 남대문 밖 주막에 방 한 칸을 얻어 있습니다. 원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끔 찾아가도 되겠느냐? 도리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형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원경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도리를 찾아왔습니다. 주막방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했습니다. 그러다 원경이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부 이야기, 성균관 이야기, 한양 생활 이야기, 거리에서 본 재미있는 광경 이야기. 도리는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습니다. 원경은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경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늘 미안했다. 도리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를 마시던 손이 멈췄습니다. 무엇이 미안하십니까?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형으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만 천천히 마셨습니다. 원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원딸이가 너를 외면하게 된 것을 나는 다 보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말리지 못했다. 나도 똑같이 너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게 형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아니다. 잘못이다. 나는 형이었다. 그런데 형으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겨울밤에 내 방에 불이 꺼졌을 때 몰래 장작을 가져다 놓은 것이 전부였다. 도리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이 원경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원경의 목소리에는 오래 삭혀온 죄의식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비겁했다. 내가 이 집을 떠난 것도 어쩌면 나 때문일지 모른다. 내가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어머니에게 말이라도 했더라면 너를 지켜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형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원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원다리와 함께 놀던 이야기. 겨울밤 장작불 곁에 앉아있던 이야기. 개울에서 가재를 잡던 이야기. 원경은 그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신분도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던 그 시절을. 그저 아이들이 함께 웃고 놀던 그때를.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원경이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원경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환절기라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석 달 후에는 누워 지내게 되었습니다. 도리는 일을 그만두고 원경을 돌보았습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약을 지어 먹였습니다. 죽을 쓰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원경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눈만 커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원경이 도리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그런 말씀 마십시오. 들어라. 내가 죽거든 석 달이 지난 후에 집에 알려라. 그전에는 알리지 마라.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가 알면 곧바로 올라오실 것이다. 그러면 장례를 크게 치를 것이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조용히 가고 싶다. 형님.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죽거든 내 이름으로 된 문서를 하나 찾아라. 성균관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거라. 무슨 문서입니까? 원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사흘 후 원경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첫 닭이 울 무렵이었습니다. 원경은 도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리는 원경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방 안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도리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도리는 원경의 말대로 했습니다. 조촐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성균관에 알렸습니다. 몇몇 유생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그들은 도리를 보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도리는 동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석 달 동안 도리는 원경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옷을 개었습니다. 원경이 쓰던 붓과 벼루를 닦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경이 남긴 글들을 보았습니다. 시도 있었고 글도 있었고 일기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일기 한 대목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도리를 만났다. 그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한양까지 혼자 와서 살고 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이제라도 형으로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 도리는 그 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도리는 성균관을 찾아갔습니다. 원경이 남긴 문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성균관의 관원이 문서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그 문서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원경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석 달을 기다리라고 했는지, 왜 이 문서를 집에 가져가라고 했는지, 그 문서가 무엇이었느냐. 한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확인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도리는 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감에게 건넸습니다. 대감이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본인 윤원경은 본가의 재산 중 전답 30마지기와 가옥 한 채를 서자 윤석도리의 본명에게 증여하고자 하니 이를 증명하는 바이다. 본인은 온전한 정신으로 이를 결정하였으며 어떠한 강요나 압박도 없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원경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증일란에는 성균관 유생 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명확했습니다. 원경이 병들기 전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대감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한씨 부인이 그 종이를 주워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그녀는 도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슬픔과 믿을 수 없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원경이를 꿰어서 이것을 쓰게 한 것이냐? 아닙니다. 거짓말이다. 내가 원경이에게 접근해서 병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것을 쓰게 만든 것이다.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도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무슨 수를 썼느냐? 어떻게 감히? 도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피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알았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을 수 없다. 그때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 부인이 대감을 돌아보았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물이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원경이가 한 일이다. 그 아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대감. 원경이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도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토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형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한 것이다. 자기가 죽은 후에라도 동생이 이 집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그것이 그 아이가 남긴 유언이다.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의 울음이었습니다. 대감이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도리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내게 잘못했다. 내 어미를 내쫓았고 너를 없는 사람처럼 여겼다. 그것이 이 집안의 체면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이었다. 나는 그저 비겁했을 뿐이다.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버티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도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다만 이것만은 말하고 싶다. 내가 이 집의 자식이라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다. 다만 인정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도리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재산을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형님의 마지막 부탁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대감. 그러나 대감은 이미 도리 앞에 무릎을 꿇은 상태였습니다. 양반이 서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아비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렇게 부르고 싶다.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니 이 집에 머물러다오. 도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대감은 도리를 족보에 올렸습니다. 본명인 윤석으로 서자임을 밝히되 정식 자손으로 기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양반가에서 서자를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대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경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의 슬픔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석이 그녀에게 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 부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석은 매일 가져다 놓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부인은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난 후 부인은 도리를 불렀습니다. 내가 원경이를 잘 돌봐주었다고 들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았다니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부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원경이가 너를 동생이라 여겼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는 인정한다. 내가 이 집의 자식이라는 것을. 원경이가 그렇게 원했으니 나도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부인은 그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돌아서기 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석은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답 30마지기는 원경의 뜻대로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땅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한 만큼 수확이 있었습니다. 대감은 점점 더 늙어갔습니다. 어느 겨울 그는 병석에 누웠습니다. 석이 곁에서 간병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대감은 석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곁에 있어 다행이다. 원경이가 널 남겨준 것이 이 늙은이에게는 마지막 선물이구나. 그리고 며칠 후 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 자리에 석도 상주로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이 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후로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감나무 아래를 자주 찾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석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원경이를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한다. 나는 이 집안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너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집안을 지키는 길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집안을 병들게 만들었다.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원경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죽기 전에 너에게 그 문서를 남긴 것이다. 이 집안이 바로 서려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그 아이가 나보다 현명했다. 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더 지났습니다. 석은 장가를 들었습니다. 마을 아래 사는 평민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신분이 낮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례를 도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내아이였습니다. 석은 그 아이를 안고 감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한씨 부인도 함께 갔습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외로움도 슬픔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법도. 석은 아이를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너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라. 누구도 너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다. 감나무 위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석은 그 감을 주워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따먹지 않던 그 감을 이제는 누구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은 그 감을 닦아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한씨 부인이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원경이가 보고 있을 것이다. 그 아이가 바랐던 일이 이루어졌으니 그 집 감나무는 지금도 서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가을이 오면 붉은 감이 주렁주렁 달리고 이제는 누구든 그 감을 따먹는다고 합니다. 마을 아이들도 와서 감을 따먹고 그 나무 아래서 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언젠가 바로 잡아진다고. 숨겨진 것은 결국 드러난다고.